안녕하세요. 칠기조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부와 행복에 관한 따뜻한 조언. 그냥 오는 돈은 없다. 지은이는 다니쌤, 이의상, 발행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이 책은 유튜브 다니TV를 운영 중인 다니쌤님이 10억 빚쟁이에서 100억대 자산을 축적한 부자가 되기까지 그가 깨닫고 경험했던 인생 모든 것을 진솔하게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재산도 가족도 삶의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서 2번의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쪽방촌과 고시원을 전전하던 중 돈과 사업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도전 의지, 치열한 노력과 뜻하지 않은 사람들의 도움이었습니다. 현재 저자는 다니 캠퍼스 법인의 대표이자 온라인 강의 클래스 플랫폼 잉크를 론칭해 성공한 유튜버이자 100억대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자는 세상에 우연한 부자는 없다. 결핍이 삶의 무기가 된다고 말하며 돈을 쫓으면서 오히려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을 대하는 내 마음과 태도를 먼저 돌아볼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모두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되지도 않는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 무엇인지 찾은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불행해지는 방법. 만약 당신이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까? 중학교 1학년 때 내 짝꿍은 참 멋진 놈이었다. 성격이 좋고 운동을 잘하는 데다 공부까지 잘했다. 질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잘난 녀석이었다. 1학년 기말고사를 치르기 전에 딱 10등만 등수가 오른다면 천국 갔겠다라고 생각했다. 기대한 대로 중간고사 때 58명 중 48등을 했던 내가 37등까지 등수가 올랐다. 11등이나 올라서 참 기뻤다. 하지만 내 짝을 보는 순간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성격 좋고 운동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녀석이 곁에 있는 한 나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한 달 전 40대 후반 여성을 상담했다. 4년 전에 도봉구에 있는 4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했다. 저도 그 동네 알아요. 주변 환경도 좋고 살기도 편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연 환경도 좋고 쾌적해서 참 좋아요. 전에는 어디 사셨나요? 사당동에 살았어요. 20평대 아파트에서요. 도봉구로 이사한 이유가 있나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조금 더 큰 집이 필요했거든요. 도봉구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4년 동안에 많이 올랐죠. 네, 한 3억 정도 올랐어요. 좋으시겠어요. 환경이 좋은 동네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집값도 3억 원이나 올랐으니까요. 순간 상담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니요, 너무 화가 나서 속상해서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네, 왜요? 전에 살던 사당동 아파트는 그동안 가격이 거의 2배나 올랐어요. 그렇죠. 사당동이 도봉구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사하지 말고 버텼어야 하는데 괜히 이사했나 봐요. 지금이라도 다시 사당동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할까요? 가족이 원했던 큰 새 집과 좋은 환경을 누리게 돼서 좋다고 하던 그녀는 사당동 아파트가 더 올랐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순식간에 불행해지고 말았다. 50평짜리 땅을 샀다. 행복하다. 그런데 옆집 철수가 100평짜리 땅을 샀다. 부럽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도 100평짜리 땅을 샀다. 행복하다. 그런데 철수가 이번에는 200평 땅을 샀다. 부럽다. 나는 다시 불행해졌다. 이처럼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한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까? 왜 타인과 비교하면서 불행해질까? 이런 심리를 비교 상실이라고 한다. 오슬로 대학교 사회인류학과의 에릭센 교수는 자신의 저서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해서 비교 상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외부 환경과 나의 현실을 비교함으로써 내면적 상실을 경험하는 것. 그렇다. 인간은 타인의 행복에서 불행을 느끼고 타인의 불행을 목격하며 때때로 짜릿한 쾌감에 빠져드는 나약한 존재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을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는 행복의 기준을 타인과의 비교에 두기 때문이다. 왜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행복을 결정하는 걸까?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면 행복해지는 방법도 쉽게 알 수 있다. 해답은 간단하다. 비교의 기준을 바꾸면 된다. 타인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를 비교하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자.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다. 인간은 성장하고픈 본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성장을 통해 행복을 느끼도록 태어났다. 성장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인격의 성장, 지식의 성장, 관계의 성장, 포용의 성장. 무엇이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자. 그러면 비록 그 성장이 더디고 미약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작은 성장들을 매일 찾아본다. 어제보다 많이 웃은 나를, 어제보다 많이 경청한 나를, 어제보다 많이 독서한 나를, 어제보다 일찍 일어난 나를, 어제보다 맛있게 저녁을 먹은 나를, 어제보다 엄마와 많은 대화를 한 나를. 당신도 찾아보라. 어제보다 당신을 나은 사람으로 만든 작은 성장들을. 턱걸이 꼴찌 인생은 어떻게 100억대 부자가 되었나? 78명 중에 61등, 63명 중에서 52등, 61명 중에 50등, 학창시절의 내 등수다. 나는 누저였다. 학창시절에 끝날 줄 알았던 내 누저 인생은 참으로 길게 이어졌다. 40대 중반까지도 나는 누저의 삶을 살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성적은 항상 하위권이었다.
차라리 공부를 안 했다면 그러려니 할 텐데 나름 열심히 했다. 그런데도 결과는 항상 하위권이었다. 왜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항상 하위권에서 못 벗어날까? 내내 이런 생각을 했다. 부모님은 내가 대학에 갈 거라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았다. 내가 대학에 진학할 당시에는 아무리 눈높이를 낮춰도 대학에 못 가는 학생이 제법 많았기 때문이다. 대학교 전체의 정원보다 학생 수가 훨씬 많은 시절이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1986년 대입시험에서 1지망은 떨어졌지만 2지망으로 지원한 전기공학과 야간에 합격했다. 나중에야 간신히 턱걸이로 붙었다는 걸 알았다. 정말 억세게 운 좋게 대학에 들어갔다. 야간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권에 진입하겠노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 강의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 열심히 듣고 필기했다. 드디어 중간고사, 모든 과목이 C학점이 아니면 D학점이었다. 나는 해도 안 되는 누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학 4학년 1학기였다. 내 학점으로 대기업 입사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학점을 보지 않고 공채 시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 부모님은 내가 한국전력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다. 4학년에 올라가면서 학과 공부는 포기했다. 새벽 5시에 도서관에 가서 문을 닫는 11시까지 필사적으로 공부했다. 그렇게 꼬박 1년을 매달렸다. 한국전력 공채 시험을 치렀다. 어느 누구도 내가 합격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당연히 나 역시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합격이었다. 다들 기적이라고 했다. 입사 후에 알았다. 내가 꼴찌로 턱걸이를 했다는 사실을. 당시 우리나라의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한국전력은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신입사원을 뽑았다. 그 혜택을 톡톡히 본 것이다. 입사 후 6개월 넘게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다. 발전소에 배치되기 전에 실무 교육을 받는 것이었다. 주중에는 교육을 받고 매주 토요일에 평가시험을 치렀다. 비록 꼴찌로 입사했지만 열심히 해서 중간 이상이 되고 싶었다.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다. 같은 방을 쓴 룸메이트는 공부를 거의 안 했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노트에 필기한 것을 대충 훑어보고 시험을 봤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상위권이었다. 룸메이트보다 10배 이상 노력한 나는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사이 입사 동기들은 대부분 과장으로 승진했다. 나는 호봉만 높은 평사원으로 남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직장인이 되어서까지 똑같았다. 턱걸이 인생, 누저로서의 삶, 죽을 때까지 누저로 살다가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더니 직장을 나와 사업을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데 40대 초반부터 약간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생의 바닥을 찍은 나는 살기 위해 다양한 일을 했다. 그러다가 부동산 일을 시작했고 블로그에 홍보글을 올리면서 영업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한 노력뿐이었다. 가진 능력이 별로 없어서 매일 글을 올리며 양으로 승부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작은 기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내 블로그의 글을 본 고객들이 찾아왔다. 실적이 높아지자 다양한 곳에서 너브콜이 왔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18년부터는 유튜브를 시작했다. 주중에 매일 영상을 올렸다. 내가 아는 한 유튜버에게는 별다른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매일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내 유튜브 구독자는 60만 명이 넘는다. 유튜브는 내게 수많은 선물을 안겨 주었다. 매일 독서를 했다. 읽기의 완성은 쓰기다. 매일 글을 읽고 매일 글을 썼다. 그 글을 모아서 책을 내고 작가가 되었다. 책은 최고의 퍼스널 브랜딩 도구다. 책을 펴내고 난 뒤에 여러 곳에서 나를 찾았다. 40대 초반까지 누저로 살았던 나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딱 한 가지, 나의 유일한 무기인 꾸준함이 빛을 발한 것이다. 매일 읽고 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매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매일 배움을 위해 노력했다. 남들보다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릿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다. 이 책은 IQ와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한다. 그게 뭘까? 바로 열정적 끈기의 힘이다. 나는 IQ가 낮고 재능도 없으며 환경도 보잘것없다. 이런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끈기였다. 가진 능력과 재능과 환경이 없었기에 끈기만이라도 있어야 했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끈기 하나만 믿고 묵묵히 나아가고 있다. 신은 나에게 왜 이처럼 큰 시련을 주는가? 나는 어렸을 적부터 40대까지 이런 원망을 하면서 살았다. 신이 미웠다. 아니, 신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40대 중반에 알게 되었다. 신이 나에게 왜 그런 시련을 주었는지를, 그 답을 맹자의 고자장에 실린 글에서 찾았다. 지금 힘들다면, 하는 것마다 실패한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다면, 그건 당신에게 신이 주신 선물이다.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포기하기 전에 다음의 글을 눈이 아닌 마음으로 읽고 가슴에 새겨보자.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내 나이 55살, 나이 드는 게 좋은 3가지 이유. 지금 행복한가요? 10년 넘게 은퇴와 관련한 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도 참 여러 가지다. 올해 초에 내담하러 오셨던 분은 수익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마포에 한 채랑 작은 건물 하나가 있는데 월세가 500만 원 밖에 안 나와서 고민입니다. 최소 1천만 원 이상 임대 수익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오신 분은 행복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서울집을 팔고 춘천에 가서 작은 빌라 하나랑 작은 상가 하나를 샀어요. 월세도 150만 원이나 나와서 참 행복해요. 위에서 소개한 두 분의 재산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당신이 보기에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지 못해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다. 반면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맑아진다. 행복은 선택의 문제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 나의 듦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체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데 나이가 들수록 자살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나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참 좋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행복하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나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대한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자. 내가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이유는 3가지다. 당신도 잊고 있던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란다. 내가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한 이유 3가지. 첫째, 삶이 평온하다. 20대, 30대, 40대에는 참 많이 방황했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 갈팡질팡했고 크고 작은 유혹에 흔들렸다. 욕망이 가득해서 불만도 많았다. 이제 50대 중반에 이른 나 중심이 조금씩 잡혀간다. 세상의 유혹에 덜 흔들린다. 욕망이 줄어든 만큼 불만도 줄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평온함을 느낀다. 덜 흔들리는 지금의 내 나이가 참 좋다. 둘째, 삶이 투명해졌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조금씩 떨어진다. 체력이 떨어지면 열정이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든다. 하지만 작아지고 줄어드는 것이 꼭 슬픈 일은 아니다. 선택지가 많을 때 사람은 갈등을 겪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때문에 갈등과 스트레스도 줄어든다. 결국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단순하고 명확해진다.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으며 내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삶이 투명해진다. 일상이 투명하기 때문에 실수도 덜 하게 된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게 좋다. 셋째, 나를 더 사랑하게 된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살아온 날만큼이나 나를 더 잘 알게 되었음을 뜻한다. 내가 좋아하는 옷, 음식, 사람, 음악, 영화, 운동, 내 취향, 나의 성향, 흥미로운 것들, 나를 더 잘 알게,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게 좋다.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행복은 한 칸씩 올라간다. 나이를 먹게 되면 삶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게 된다. 50에서 60대가 되면 자식들도 다 커서 자기 앞가림은 한다.
부모로서의 짐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 동료, 부하 직원, 거래처 직원 등 싫은 사람들과도 어울려야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선택들이었다. 은퇴하면 더 이상 싫은 사람을 보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만날 수 있다. 어머니는 사교성이 좋다. 예전에는 어머니 수첩에 적혀 있는 친목회 회원의 이름이 100명을 넘었다.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즐거운 일도 많지만 시기와 질투, 미움도 생겨나기 마련이다. 모임에 다녀오셔서 불그락 푸르락 할 때도 덜어 있었다. 여든을 넘기신 어머니는 이른을 넘어서면서부터 친구를 많이 내려놓으셨다. 지금은 마음에 딱 맞는 서너 명의 친구만 만나신다.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소녀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신다. 참 예쁘다. 나이가 든다는 건 내 안의 욕심, 욕망, 의무, 관계를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취해진다. 내 어깨의 짐이 가벼울수록 삶이 더 가벼워진다. 나이가 든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다. 남몰래 먹었던 컵라면과 밥 한 줌. 직원들 점심값은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직원들 점심은 꼭 챙겨주고 싶습니다. 1년 전 직원 6명을 충원했다. 노무 컨설팅 업체와 직원의 후생복지를 논의하던 중에 점심 식사비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 컨설턴트는 점심값을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나는 반대했다. 힘들었던 한때의 기억 때문이다. 2005년경 나는 한 기업 대표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로 일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내가 눈을 뜬 곳은 한평 남짓한 고시원 방이었다. 겨울에 찬 기운이 방 안에 가득했다. 내 몸도 시간도 희망도 얼어 있었다. 밤새 온몸을 녹이기 위해 라면을 끓였다. 계란이라도 넣으면 좋으련만 그럴 형편이 안 되었다. 라면 하나도 감지덕지였다. 라면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입안에 침이 고였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으면 그제야 온몸에 온기가 전해졌다. 얼어붙은 몸과 허기진 배를 라면으로 해결하고 집을 나섰다. 아침 7시에 지하철을 타고 사장님 집으로 향했다. 사장님은 항상 8시경에 회사로 나섰다. 나는 7시 30분 전에 사장님 집에 도착해 차 안팎을 깨끗하게 닦고 시동을 켜서 차 안을 따뜻하게 데워 놓아야 했다. 사장님을 회사에 모셔다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 고된 일이 시작되었다. 회사 내에 있는 세차장에서 물로 세차를 했다. 세차가 끝나면 왁스로 광을 냈다. 세차하고 광을 내기까지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사장님은 워낙 깔끔한 분이라 차가 조금이라도 지저분한 걸 용납하지 않았다. 차를 닦고 나면 추운 겨울인데도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그 다음 업무는 회사 마당에서 키우는 사장님의 개 2마리를 산책시키는 것이었다. 젊고 건강한 진돗개들이라 산책을 시키는 동안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했다. 매일 1시간 이상 산책을 시켜야 했다.
산책에서 돌아오면 개집과 주변을 청소했다. 밤새 싸놓은 똥오줌을 치우고 사료를 챙겨주었다. 그렇게 오전 일과가 끝나면 거의 점심시간이 되었다. 새벽에 먹은 라면 하나에 칼로리로는 금방 바닥이 났다. 내 몸에 축적된 지방을 에너지로 쓰고 있는 게 느껴졌다. 배가 너무 고팠다. 허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되지 않았다. 운전기사로 취업하고 첫 일주일은 총무과 직원 4명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점심값은 각자 계산하거나 돌아가면서 냈다. 내게는 여윳돈이 없었다. 쓸 수 있는 현금이 늘 간당간당했다. 당시 나는 신용불량자였기에 신용카드도 없었다. 지출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매달 감당해야 하는 사채 원금과 이자였다. 돈이 떨어지면 출퇴근도 못할 상황이었다. 그래서 5천, 6천 원 하는 밥값이 큰 부담이었다. 12시 점심시간이 되었다. 이 기사님 점심 먹으러 가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드세요. 나는 둘째 주부터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매번 5천 원에서 6천 원씩 하는 점심을 사 먹을 형편이 아니었다.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을 빠져나간 뒤에 나는 일부러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까지 걸어갔다. 혹시나 회사 직원들의 눈에 띌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큰 편의점이 있었다. 편의점에 가서는 항상 먹는 싸고 양 많은 컵라면을 샀다. 컵라면 용기에 표시된 눈금을 무시하고 뜨거운 물을 가득 부었다. 국물이라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먼저 따뜻한 국물로 몸을 녹였다. 국물을 어느 정도 들이켠 뒤에는 고시원 주방에서 비닐봉지에 몰래 담아온 밥을 말았다. 이렇게 먹으면 500원 정도로 제법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편의점은 꽤 커서 한쪽 구석에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등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법 여유로운 식사를 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약속이 있다고 둘러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총무과 직원들에게 말했다. 죄송해요. 근처에서 친구가 근무해요. 점심은 친구와 먹을게요. 매일 친구분하고 먹어야 해요. 친구가 혼자 밥을 먹어야 해서 같이 먹어주려고요. 네. 그렇게 나는 매일 컵라면을 먹으러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으로 갔다. 2년 전 약속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다. 우연히 예전에 내가 항상 점심을 먹던 그 편의점을 지나가게 되었다. 얼핏 보기에도 내가 다닐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차를 돌려서 편의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편의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편의점 안에서는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컵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과 행색에서 삶의 고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차를 주차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컵라면을 샀다. 예전에 그때처럼 물을 가득 부었다. 그리고 그 남성 곁으로 가서 앉았다. 혼자 컵라면을 먹는 그가 잠시나마 외롭지 않게 해 주고 싶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 표정은 심하게 굳어 있었다. 힘든 일을 하는지 손도 거칠어 보였다. 컵라면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초점 없는 눈동자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도 돈을 아끼려고 점심을 라면으로 때우는 것이겠지. 순간 예전에 나를 보는 듯해서 애틋했다.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했다. 알아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언젠가는 지금 이 상황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날이 올 거예요. 호박벌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가? 호박벌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아는가? 호박벌은 뚱뚱하고 큰 몸에 비해 날개가 너무 작다. 구조적으로 절대로 날 수 없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호박벌은 1초에 무려 250번을 날개짓을 한다. 과학자들은 호박벌의 신체 구조로는 공중에 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놀라기에는 이르다. 호박벌은 이처럼 열악한 신체 구조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00km 이상을 날아서 이동한다.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거리다. 떠 있는 것만도 기적인데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사의 그 자체다. 호박벌은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뚱뚱한 몸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날개를 갖고도 그 먼 거리를 날아다닐 수 있을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호박벌은 자신이 날지 못하는 몸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오직 꿀을 얻기 위해 더 빨리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 안쪽 근육이 최적화되었다. 꿀을 얻기 위한 호박벌의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었다. 다리 없는 네슬러 자이온 클라크를 아는가? 그는 다리 없이 태어나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다. 이후 8곳의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힘겹게 자랐다. 두 다리가 없는 괴물 같은 모습에 늘 괴롭힘과 따돌림이 따라다녔다. 그러나 그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었다. 바로 프로레슬러가 되는 것이었다. 정상인에게도 프로레슬러가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하체가 없는 그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상상을 초월하는 훈련을 했다. 결국 그는 18살에 꿈을 이루었다. 당신이 아기였을 때를 기억하는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겠다. 당신이 걸음마를 하기까지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아는가? 적어도 수천 번 이상 넘어졌다. 그런데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다. 만약 포기했다면 당신은 지금처럼 걷지 못했을 것이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내가 걷지 못한다는 걸 단 1%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천 번을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우리 모두는 기적의 존재였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포기라는 걸 모르는 존재였다. 그런데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성장하며 포기하는 법을 배웠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한 번도 시도하거나 실패하면 금세 포기한다. 아니, 무언가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의 말이 생각난다. 삶이 쉽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이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 주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바라라. 그렇게 되면 당신이 하는 일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바로 기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슈퍼맨이었다. 커가면서 조금씩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 잊지 말자.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포기를 모르는 존재였음을, 수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있었음을, 이제 그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내 삶에 불러내자. 그럼 우리도 호박벌처럼, 자이온 클라크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존재가 될 수 있다. 기적은 내 안에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부와 행복에 관한 따뜻한 조언, 그냥 오는 돈은 없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